2026년 1월 8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해 말과 금년 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과 베네수엘라 등 전 세계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히 이란에서는 이게 과연 나라일까 싶을 정도로 대규모 시위와 폭동으로 그야말로 혼란과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다가 외부의 공격으로 국가가 파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혼란으로 스스로 파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죠. 한때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찬란한 문명을 이뤘던 이란이 오늘날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현재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규모 시위와 폭동의 원인은 무엇인지 먼저 브레드TV의 문주혁 PD가 영상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이란 전역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2026년 1월 초 수도 테헤란을 포함한 27개 주 이상으로 확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 31개 주 가운데 27개 주가 마비됐고 35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 ILNA는 일부 도시에서 지방 정부 건물이 불탔다고 보도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중동의 강경 세력으로 군림하던 이란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사태가 발생한 첫 번째 이유는 돈, 즉 화폐 붕괴입니다. 이란 중앙은행 자료와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당시 1달러는 약 4만 리알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기준 이란 리알의 환율은 1달러당 약 140만 리알까지 폭락했습니다. 이는 한국 돈으로 하면 불과 7년 만에 1달러의 가치가 약 1,400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오른 셈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이란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40% 이상으로 공식 추산했습니다. 이는 이란 시민들이 버는 월급의 가치가 매년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 국영 통계청 SCI는 식료품 물가가 최대 72%까지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란 시민들이 버는 소득은 절반씩 줄고 있지만 매년 식료품 물가가 2배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2025년 12월 초 이란 정부는 이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화폐 남발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란 중앙은행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이란 화폐인 리알을 대량 발행해왔고 그 결과 돈은 넘쳐났지만 물건은 부족해졌고 가격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등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물, 즉 생존 인프라 붕괴입니다. 2025년 12월 이란 에너지부는 테헤란에 물을 공급하는 라티안, 라르, 카라즈 댐의 평균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타스님 통신은 이 수치를 두고 수도 테헤란이 구조적인 물 위기에 들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란 테헤란 대학교 수자원 연구진은 학술 보고서를 통해 테헤란 지하수 사용량의 약 70%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단계라고 경고했습니다. 돈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는 물조차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란 국민들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정권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미 의회 조사국은 이란이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에 연간 최소 7억에서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들은 단수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데 정부는 해외 무장단체에 조 단위 예산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분노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이에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가자 말고 이란을 보라, 테헤란부터 살려라 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위는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025년 12월 31일 보도에서 시위대가 파사와 로르데간 등지에서 지방행정청사 진입과 방화를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국민이 정부 상징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체제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다는 신호다. 역사적으로 정권의 붕괴는 통제력 약화보다 국민의 생존 인프라가 무너질 때 가장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이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국가 붕괴의 초기 단계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란은 현재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같은 외부 세력에는 막대한 자금을 쓰면서도 정작 자기 국민의 삶은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네, 문주혁 PD가 이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시위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설명해 줬습니다. 제가 문주혁 PD한테 3분 포커스라는 제목을 주면서 3분 내로 설명을 끝내라 그랬더니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3분으로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되게 빨라졌어요. 뭔 소릴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유튜브에 이 속도 조절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이란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유진 PD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예, 이제 또 한 살 먹었네요. 네. 네. 자, 지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금 이란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사상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이란 시위 상황이 단순한 산발적 시위를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전체 31개 주 가운데 27개 주에서 시위가 확인됐고요. 지역으로 보면은 250곳이 넘습니다. 최근 30일 동안 집계된 시위만 600곳이 넘는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이 지난 한 주에 집중이 됐고 많을 때는 하루에 70건 정도가 이제 발생하면서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위 양상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그동안 야간 중심으로 진행됐던 시위가 최근에는 주간 시위로까지 확산이 됐고 특히 테헤란에서는 상징성이 큰 이 그랜드 바자르 상인들까지 상점을 닫고 거리로 나와서 시위에 합류했는데요. 전체 시위의 약 4분의 1가량이 테헤란에서 발생을 했고요. 다른 주들에서도 현재 산발적으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에서는 반독재, 반정권 구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팔레비 왕조를 지지하는 구호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명 피해 역시 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어린이 4명을 포함해서 최소 35명이 사망을 했고 체포된 인원도 1,20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좀 난리가 났네요. 자, 그럼 이란 정부도 이런 시위에 대해서 뭔가 민감하게 좀 대응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다각도로 이란 정부도 좀 대처하고 있죠. 네, 이란 정부가 이번 시위를 정권 차원의 그 위협으로 보고 전방위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장에서는 물리적 진압 수위를 높였는데요. 최근에는 보안군이 산탄총을 사용하는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로 인해서 중상자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보안군들이 병원을 표적으로 삼은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상당한 시위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이제 보안군들이 병원까지 진입을 해서 부상자들을 체포해서 끌고 나갔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 체포 작전도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위대의 지도자급 인물을 우선 검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규모 연행을 통해서 시위 동력을 꺾겠다라는 의도도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사망자 문제 역시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망한 시위자의 가족들에게 이제 시신을 돌려주면서 바시즈 대원이었다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공개 장례를 하지 말라 이런 조건을 거는 사례가 보도가 됐고요.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신 인도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정보 통제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국영 매체들은 시위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꺾는 그런 보도들을 강화하고 있고요. 해외 언론에서 나오는 정권 붕괴 가능성 보도나 아니면 팔레비 지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작이다 혹은 과장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사일과 방공 훈련까지 공개하면서 내부 결속과 외부 경고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란 안에 제가 알기로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란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는 물론 당연히 이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란 내부에서 이 소요가 일어나고 있을 때도 역시 이란에 있는 유대인들 많이 지금 불안할 것 같은데 현재 이란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되고 지금 이 유대인들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이란에는 약 8,000명 정도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큰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인데요. 주로 테헤란 등 대도시에 분산돼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유대인 공동체와 그리고 이슬람 공화국 정권 사이에서는 늘 이런 긴장 요소를 안고 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안일 때 민감해지는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말에는 이란 의회의 유대인 대표가 SNS에서 이스라엘 관련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았다라는 이유로 보안 당국에 소환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란 유대인들이 그 시위 상황 속에서 신변 안전을 위해 최대한 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이나 아니면 소요 사태 중심지에 접근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8,000명이나 되는군요. 그런데 앞서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은 이번 이 시위 사태의 결정적인 이제 원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돈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제 폭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란 정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이란 정부도 여러모로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심을 달래겠다라는 명분으로 긴급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모든 이란 국민들에게 생필품 구입을 위해서 4개월 동안 매달 100만 토만, 약 7달러 정도를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물가 상승으로 구매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이번에 이례적으로 온건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인정하고 그리고 대화 의지를 언급하는 듯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죠. 실제 거리에서는 보안군의 강경 진압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위대에 대한 체포와 탄압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란 국민들도 이번 이란의 위기에 대해서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란의 가치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란의 신정체제 자체를 완전하게 거부하는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조금 뭐 지원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상황인 것이죠, 사실. 그렇죠.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역임했던 그 여러 명의 이란 대통령 중에 지금 현재 대통령 페제스키안 제일 어떤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런 인물이 지금 현재 이란 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란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미국 모두 이번 시위를 상당히 이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먼저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시위 운동을 지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란 안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국민들과 연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위가 이란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이란을 향해서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는 페르시아어 메시지를 통해서 이란 정권의 압박을 가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평화적인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거나 살해할 경우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이란 국민들이 그 희생을 겪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러 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란 국민을 구하러 가겠다 이거 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뭔가 그 군사적 행동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특수작전 항공기들이 영국으로 대거 이동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영국은 미국에게 이제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 세계 작전을 위한 핵심 거점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전력이 전개됐다는 건 이제 언제든 다른 지역으로 투입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신호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동이나 지중해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는 영국에서 출발하면 2, 3일 안에 접근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실제 군사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실행에 옮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언제든 작전을 할 수 있는 거리까지는 전진했다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이제 이란 정권을 향한 상당히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작전을 통해서 미군이 실제로 유조선 2척을 압류를 했는데요. 그중 한 척이 헤즈볼라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뭔가 한다고 하면 진짜 할 것 같아요. 트럼프는. 오늘 2부에서 조현영 기자가 분석해줄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베네수엘라를 보면은 이란의 미래가 보인다. 이란 입장에서 굉장히 살벌한, 살떨리는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1979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레자 팔레비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집트로 망명을 했다가 결국은 다시 또 미국으로 옮겨가서 미국에서 병 치료를 받다가 미국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레자 팔레비 이 왕의 아들이 지금도 미국에서 계속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레자 팔레비에 이어서 자기가 다음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리를 좀 빼앗겼거든요.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규모 폭동과 시위 사태를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팔레비 왕의 아들 입장 굉장히 좀 착잡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레자 팔레비 또한 이번 이란 시위를 굉장히 중요한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시위대를 지지한 데 대해서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고요. 이런 메시지가 이란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단순히 불만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해결책에 대해서는 꽤 구체적인 제안을 내놨는데요.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 핵심 도로들을 봉쇄를 해야 하고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단위로 모여서 함께 도심으로 향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백만 명이 모이면 정권의 억압 세력도 더는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일부는 물러나거나 시민 편에 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레자 팔레비가 이번 시위를 단순한 소요 사건이 아니라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 기회로 보고 있는 셈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지금 뉴욕으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부에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그 원유를 빼앗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베네수엘라가 이란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마두로 이 체포와 관련해서도 이란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사안을 이해할 때 이제 핵심이 미국이 이미 베네수엘라를 이란과 헤즈볼라의 서반구 전초기지로 인식해 왔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번 조치는 마약이나 범죄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전략적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여러 분석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이란과 헤즈볼라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역할을 해왔었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통로이자 자금과 물류 그리고 정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일종의 서부 전진기지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두로 정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란과 헤즈볼라로서는 잃을 것이 굉장히 많아진 셈이죠.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자기들이 서반구에서 쌓아왔던 전략적 기반 하나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또한 이번 작전에 대해서 단순한 마약 범죄 대응이 아니라 이란과 헤즈볼라의 영향력 제거 목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 제재를 유지하고 그리고 특히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란과 헤즈볼라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 이렇게 압박을 넣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번 미국의 움직임은 베네수엘라를 거점으로 한 이란과 헤즈볼라의 영향력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전략적 조치로 해석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관점입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베네수엘라와 헤즈볼라의 관계 2부에서 우리 조현영 기자가 또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인데 오늘은 이스라엘 뉴스가 별로 없고 전부 다 이란 뉴스예요. 예, 이스라엘은 요즘 조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더 열심히 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조현영 기자와 함께 만나겠습니다. Because their destiny was ultimately in several cities against Israel's military campaign in Gaza. 예, 이번에는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핵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숙이 들어가서 뉴스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첫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예,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다룰 이슈 터키입니다. 최근 들어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또 중동에서의 영향력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현재 터키는 리비아, 북아프리카 지역, 시리아, 중동, 코카스 삼국, 유라시아에서 흑해, 카스피해까지 러시아의 남하를 이제 저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여세를 모아서 지금 중동, 특히 이스라엘 가자지구까지 영향력을 지금 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 ISF 안정화군에까지도 군을 파병하겠다 해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영린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터키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국내적 그 컨센서스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가 이렇게 그 지중해권에서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또 중동 이스라엘까지 가자지구까지도 뭔가 이렇게 자꾸 숟가락을 얹고 끼어들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도 뭔가 나름대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도 뭔가 견제의 움직임이 있죠. 그렇죠.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그리스, 키프로스, 삼국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20일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동지중해 안보 에너지 협력 강화를 했는데 공동선언에는 뭐 안보, 국방, 군사 분야 협력 강화를 했는데 이건 뭐 표피적인 얘기지만 그 공동 커뮤니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자지구에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0개 항 구상을 지지한다. 이스라엘 입장을 지지한다는 거죠. 터키의 입장을 반대하는 것이고 레바논 주권보호 합법적인 국가의 무력 행사. 이건 뭔 얘기냐면 헤즈볼라가 참칭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 시프러스 그리스 국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이제 이스라엘하고 어떤 외교적 보조를 맞추면서 터키를 이제 견제하는 이런 식의 어떤 공동 커뮤니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견제하려고 하는 나라는 이제 터키인데 그래서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이제 연대하려고 하는 나라가 키프로스하고 그리스예요. 키프로스하고 그리스하고 안보 에너지 협력 어떻게 강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공동 3자 회담의 핵심은 뭐냐면 2026년에 군사협력 실무계획에 공식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머지 그냥 외교적 수사고요. 현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상비군이 아닌 위기 시에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공동 대응 체제를 만든다라고 IDF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현지에서는 안보 전문가들은 사실상 신속 대응군 체제를 지금 구축하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안보 협력, 그러니까 군수 물자 조달이나 이런 경제 이런 협약은 외교적인 쇼고 실질적인 게 군 어떻게 이거를 배치할 것이냐, 구성군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요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럼 터키랑 그리스, 키프로스는 어떤 관계인가?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두 동지중해 에너지 영유권을 분쟁을 대립하고 있어요. 저기 보면은 시프러스가 보이죠?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남쪽은 그리스의 지원을 받고 이스라엘 지원을 받고 북쪽은 이제 터키가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영유권 문제로 엄청나게 싸우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삼국은 동지중해를 관통하는 가스관 건설 전략만 사업만 얘기했는데 여기에 신속 대응군 체제를 이제 입힌다는 거예요. 안보 체제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리스 시프러스를 통해서 터키로 이제 군사 자산을 전개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지중해에서 터키와 군사적 대립도 불사할 수 있다라는 이스라엘의 방침입니다. 야, 저기 키프로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난 12월 작년이네요. 지난해 12월 22일 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그 그리스 그리고 키프로스 정상이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만나서 회담한 결론. 세 나라 사이에 뭔가 합의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동 커뮤니케 외에도 실질적으로 군사 협력 개념 계획에는 뭐라가 나와 있냐면 저기 이스라엘이 1,000명 파병하고 그리스 1,000명, 키프로스 500명 해서 도합 2,500명을 갖다 병력을 지금 구성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키프로스 저기 니코시아라는 지역 있죠. 저게 이제 핵심 거점 기지. 저기다가 2,500명을 전개한다는 거고 터키 동중해 확장을 완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저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키를 차단할 수 있고요. 동쪽으로 가면 시리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터키가 시리아에서 공군 자산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저기 니코시아에서 이제 터키를 카운터한다는 게 이스라엘의 포석이고요. 또 이번 협력의 핵심은 삼국의 육해공군 전 영역에서 공동훈련, 정보공유, 군사협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군사적으로 이제 붙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다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것으로 이제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스라엘이 터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집트에다 천연가스를 이제 수출한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엄청난 양이라고 하면은 이 천연가스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터키를 견제하는 것과 이집트에다가 이스라엘이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거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출액이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1,120억 셰켈,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 51조를 한다는 거예요. 와우. 근데 이게 기존의 이집트의 공급 물량의 3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국고로 귀속되는 건 580억 셰켈, 한 26조 반 정도는 이스라엘 국고로 들어오는데 이게 단순히 경제 협력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터키 역시 또 이집트하고 지중해에서 또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의 적은 친구인데 이집트는 솔직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운 친구죠. 이웃국이고 가자지구 통치도 이제 비협조적이고 이제 난민도 안 받고 뭐 시나이 반도에서 군사적인 빌드업도 하고 있죠. 79년 평화협정 위반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운 짓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공급을 하느냐. 바로 터키, 이집트는 지중해 유전 영유권을 꼭 치열하게 붙고 있습니다. 저 사진 한번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밑에 이집트랑 저기 밑에 이집트하고 직선으로 올라간 게 있는데 저기 터키랑 또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랑도 이집트하고 저 영유권 저 분쟁, 또 유전 가지고 또 치고받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터키를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포석입니다. 그 터키는 무슬림 형제단을 앞세워서 이슬람 봉기, 이집트에서 이제 이슬람 봉기를 일으키려고 해요. 이집트의 군사력은 세계 한 19위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보다 좀 떨어지죠. 하지만은 국가 단위로 터키가 붙으면 조금 힘든데, 그 아랍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부 정치가 좀 불안해요. 내부 정치가 불안하니까 이제 터키가 이제 무슬림 형제단을 앞세워가지고 내부 이제 이슬람 봉기를 일으키려고 RCC 정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 우리 EPD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봉기도 알 수 있겠지만 경제난이거든요. 경제난 흔들리면 정권 무너진 건 시간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한테 경제적 안정성을 좀 줄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 핵심이 가스예요. 가스. 가스를 공급해서 정권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RCC의 정권 안보를 위해서 네트냐후가 가스로 보장을 하는 겁니다. 대량 가스를 공급하고 정권 안보를 보장하고, 그러니까 터키발 이슬람 초안전 그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스는 전략적 지렛대로 대터키 견제 이집트 활용이다. 이건 지중해권 싸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자지구는 마음에 안 들지만 지중해권이랑 내가 터키랑 붙어야 되니까 이집트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터키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스하고 키프로스하고 연대할 때 터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변 국가 또 이렇게 뭐 터키도 나름대로 뭐 연대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죠. 지난 이제 작년 4월달부터 이제 터키는 이탈리아하고 이제 군사 협력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또 북아프리카 국가인 리비아하고도 또 터키하고 또 이제 공동 유전 개발 이런 다양한 이제 경제 안보 포석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터키하고 이제 이탈리아, 리비아가 지중해 장악을 위한 이제 어떤 장기판의 체스를 딱 두는 것이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작년 하반기부터 그리스, 키프로스와 신속 대응군 체제를 만든 겁니다. 여기에 카운터를 붙이기 위해서 그 대립각이 본격적으로 지중해에서 긴장감이 되는 겁니다. 터키, 이탈리아, 리비아 대 이제 이스라엘, 키프로스, 그리스, 이집트 이런 대립국각이 좀 생기는 것입니다. 지중해권을 놓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 터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집트에다 천연가스 수출한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집트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굳이 이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거 왜 하필 천연가스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가 있죠.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우 전쟁을 보면 유럽 국가들이 뭐 겉으로는 뭐 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서 사실상 러시아산 가스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오래 걸리고 지리멸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상 유럽의 목줄을 이제 흔들고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가지고 뭐 국방비에 5% 늘린다고 하지만은 이게 장기화되는 게 양쪽에다 베팅을 하니까 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산이라는 그 원유 마약의 싼 원유 가스에 이제 길들여져 있습니다. 유럽은 그리고 끊기가 힘들죠. 이스라엘 역시 이집트에 51조 원 규모의 에너지라는 마약을 지금 먹이는 거예요. 이건 먹이면 이제 앞으로는 금단수 때문에 이거 끊지를 못하거든요, 이집트가. 요걸로 해가지고 정권의 안보를 보장해주면서 대신에 우리한테도 뭘 해도 네가 해야 될 일은 터키를 견제해달라. 지중해권에서 요거를 이제 전략적 바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학적 플레이를 네트냐후가 지금 시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란이 이제 지금 스스로 이렇게 붕괴 직전까지 가니까 이제는 이제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터키도 또 신경 쓰고 견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네요. 자, 이제는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지난해 12월 29일 날 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마라라고 플로리다에 있는 거죠.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다. 뭔가 굉장히 또 다른 이슈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때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고 갔답니까? 그러니까 시점이 참 중요해요. 연말 기습 어떻게 보면은 베네수엘라 작전 며칠 전에 그냥 기습적으로 이제 실무회담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현안 이슈는 이런 겁니다. 가자 평화안 2단계 뭐 통상도 알고 있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이스라엘 소말릴랜드 국교 정상을 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현안 이슈, 뭐 그다음에 영내 시리아 문제, 뭐 여러 가지 했는데 핵심 뭐냐면 이란 탄도미사일 재비축에 관한 의견 일치입니다. 와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예방 타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도 핵 전략 물자로 보거든요. 하지 말라는 생션 중에 하나인데 그걸 지금 빌딩을 하고 있으니 요거에 대한 예방 타격에 대한 그린라이트를 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요게 어떻게 보면 이번 회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실제로 지금 이란에서 그 탄도미사일 제거를 위한 미사일 생산 시설 다시 복구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싱크탱크 INSS에서는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있냐면 탄도미사일 재건 사업에 이란이 20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FDD 싱크탱크에 따르면은 그 미사일 생산 산업단지인 파르친과 샤라우드에서 지금 거의 복구가 완성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복구가 완성되면 연간 2,000에서 3,000기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이건 이스라엘한테는 위협이죠. 이걸 다 아이언돔으로 막을 수가 없으므로 이걸 이제 폭격을 먼저 해야 된다. 이 윤허를 받은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그리고 지금 앞서 일부에서도 우리 이유준 PD하고 문주혁 PD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지금 그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시위 사태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원인이 이렇게 뭐 경제 문제, 물 문제 막 이런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란은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가장 그 이 현대 문명의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있는 나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아랍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은 그런 나라 이란이 왜 오늘날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난개발과 인재, 그 다음에 신정체제 이건데 먼저 난개발이 뭘 의미하냐? 그러니까 뭐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IRGC 이란 혁명수비대죠. 이게 단순 군대가 아니라 이란 최대 공기업 방산 복합체예요. 그러니까 IRGC가 모든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 댐 건설 인허가를 남발을 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댐은 무작위 막 지어내니까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될 수밖에 없죠. 물 부족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후 변화가 아닌 40년짜리 인재예요. 그게 IRGC가 다 망쳐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게 IRGC 책임이라 이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정체제라는데 지금 뭐 앞서 이제 EPD가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이제 이란 화폐가 지금 휴지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란 중앙은행의 그 예탁고가 지금 다 고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핵심이 이제 미국 이제 제재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불법 원유를 판매하면 판매대금이 그게 다 제재 대상이니까. 그래서 IRGC가 참 IRGC가 참 고약한 그 기관인데 IRGC가 이슬람 혁명수비대. 네, 예. 이게 고약한 기구인데 여기서 또 뭘 하냐면 테러 금융도 해요. 오호. 다 해요, 다 해. 그러니까 골드만삭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뭐 락히드 마틴을 합쳐놓은 회사예요. 이게 IRGC가 엄청난 거대한 조직인데 여기서 테러 금융을 해서 이제 대리 세력에 돈 대고 시아파, 뭐 순위 헤즈볼라한테 돈 대고 핵 개발도 여기서 하고 돈 대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개발도 여기서 돈을 써요. 하메이니의 통치자금도 여기서 또 조달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배달 사고도 나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면 이게 중앙은행으로 가가지고 이란 경제관리가 장기 거시 정책을 세우고 뭐 물가 관리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돈은 중앙은행에 안 들어오고 여기서 다 슈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휴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들이 굉장히 엔지니어 똑똑해요, 이란 시민들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이 IRGC 신정체제가 원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다 부셔버리겠다고 그러고 지금도 구호가 하메네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거는 끝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IRGC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이렇게 중간에서 슈킹을 하고 지금 이거 정부 이란 정부의 실책인데 그렇게 해서 세입이 주는 거를 이란 국민들한테 지금 다 덤태기 씌우면서 오히려 세금을 더 높이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번 시위를 촉발시킨 주체, 그러니까 과거의 히잡 시위는 약간 정치 투쟁성 시위지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즉 상인 계급, 바자르라는 그쪽 또 핵심 계급이 있나 봐요. 상인 계급이. 이들이 생존권에 관한 문제를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79년 혁명 당시에도 바자르라는 상인 그룹이 딱 혁명의 편을 들었거든요. 그 상인 그룹이 혁명을 지지했다는 건 뭐냐면 이번 신재동 체제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린 거다. 그다음에 바자르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치, 종교 이념을 초월하는 전국민적인 봉기라는 거예요. 민중 봉기 진짜 제대로 걸린 겁니다. 그 요번에는 이 기층혁명이 그냥 쉽게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해가 됐건 뭐 올해 안에 전 무너질 거라고 보이는데 이제 IRGC를 그냥 베껴 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돈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란이 오죽 궁했으면은 지금 자기네들이 애지중지 개발한 그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이나 이런 걸 지금 매각하려고 물건을 이제 이 무기들을 내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파는 게 쉽지다. 당근에다 내놨으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당근에다가 탄도미사일이나 막 이런 거 내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 또 그나마도 이 팔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경제 대상이니까 달러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스위프트망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은 이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라는 이제 그 영국 그 경제 매체는 이란 국가는 사실상 국가 부도 상태다, 파산 상태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요. FTA에 따르면 이란은 재정 고갈을 충당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토란 같은 그런 첨단 이제 방위 산업 이런 것들을 금매 처분을 내놨단 말이에요. 암호화 화폐로도 결제 가능하니 빨리 사가라. 이걸 이제 메꿔야 되니까 이런 거에 발생했는데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암호화 화폐로 거래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돈이 이제 돈줄이 마른 게 하나는 이제 트럼프의 경제제도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 이란 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작을 했습니다. 작년 6월달 기상하는 사자 작전부터 6월 12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해커 단체 스페로라는 그 해커 집단이 이란 국영은행 세파은행하고 암호화 화폐 거래소 노바틱스를 갖다가 완전 휘젓고 다닌 거예요. 거기서 9천만 달러를 슈킹한 겁니다. 파괴해버렸죠. 그래서 IRGC에 마찬가지 이것도 골드만삭스 같은 역할을 하는데 IRGC가 해외 암거래 테러 그 크립토 금융망을 이스라엘이 그냥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돈이 다 끊겼어요. 돈이 없으니까 융통할 그 민생 안정자금이 안 나오는 것이죠. 사실상 하메니의 그 통치자금 저금통을 이스라엘이 부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바자르 상인 그룹이 이렇게 IRGC랑 이렇게 들이받고 싸운 이유가 뭐냐면 바자르하고 IRGC는 서로 악어세 관계예요. 그러니까 IRGC가 돈을 이쪽에 풀어가지고 민생 안정시키는 자금을 주는데 그 돈이 이제 고갈이 됐으니 바자르가 그럼 너랑 나랑 원수야. 그래서 들이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근본 원인은 금융이나 이런 경제, 그러니까 돈을 딱 완전 거의 이스라엘이 그냥 초토화 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난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를 갔어요. 갔더니 모스크바의 그 벼룩시장, 그 다음에 이 야시장 이런 데 가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사용하던 이 적외선 망원경, 무기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걸 무기들을 막 내놓고 팔더라고. 근데 적외선 망원경을 뭐로 바꾸냐면요. 한국에서 가져간 여자 스타킹 10봉지, 그러니까 10켤레. 여자 스타킹 10켤레와 적외선 망원경과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적외선 망원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스타킹이 필요하고 샴푸가 필요하고 세숫비누가 필요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란 쪽을 잘 이렇게 보면요. 다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근 열심히 봐야 돼요. 네. 그래서 혹시 무기가 또 나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적외선 망원경 이런 거 성능 좋아요. 네. 자, 그런데다가 이번에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이제 공격하면서 마두로를 체포해 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란의 숨통을 또 조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네수엘라하고 이란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경제 대상 국가들이 이제 베네수엘라에 있으니까 이들 사이에서 이제 선박이나 이런 게 통관이 안 돼요. 금융 결제도 당연히 안 되지만 통관이 안 되니까 또 IRGC가 또 여기 물류 사업에도 또 손을 대고 있습니다. IRGC가 운영하는 그림자 유조선 선단, 샤로 플리트라고 하죠. 이걸 29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베네수엘라에서 오일 뽑아가지고 중국에다 넘겨주는 이거를 누가 하고 있냐? IRGC가 대행을 하고 있어요. 물류업체처럼. 근데 여기에 대한 29척을 경제제재를 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중국에 공급하는 물류업체를 운영해온 곳이죠. 이제 IRGC가. 근데 이게 IRGC 물류 파트가 이제 거기에 이제 뭘 실었냐면 이제 베네수엘라 원유를 샀는데 이걸로 그냥
제재를 해가지고 숨통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또 나오는 불법 자금이 또 막힌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베네수엘라를 때리는 거지만 사실상 이란의 모든 경제 통로 숨구멍을 다 막아버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그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그 원유에 욕심을 내서 그거 뺏으려고 막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올린다고 베네수엘라하고 이란하고 그동안 굉장히 가까웠죠. 그렇죠. 어느 정도였습니까? 양국은 이제 금하고 오일 스와프 체제, 그 말씀하신 것 아까 스타킹 얘기한 것처럼 돈 현금 결제가 안 되고 크립토 결제도 이 사이버 공장에서 다 망가뜨려 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는 게 물물 교환이죠, 바터죠. 그 스와프를 합니다. 금하고 오일하고. 이란은 이란산 가솔린, 원유 정제 시설 유지 보수, 각종 기술 지원을 공급하고. 베네수엘라는 뭘 주냐? 크루드 원유와 금괴를 줍니다. 금괴. 이게 핵심인데 이렇게 이제 물물 교환을 하는 것이죠. 근데 달러 결제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남은 건 물물 교환인데 이 금괴가 바로 하메니의 통치 자금입니다. 근데 이번에 완전 베네수엘라가 이제 미국한테 접수당하면서 이제 끝난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니까 하메니의 개인 이제 어떻게 보면 사금고가 이제 박살을 난 거라고 보여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하메니는 굉장히 이제 외로워지는 게 고립무원 상태다라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하메네이가 모스크바로 지금 망명했다 할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했는지 할 거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망명설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지금 이란이 그 뭐 넘어진 상태에서 어퍼컷 맞고 뒤통수 맞고 코뼈 부러지고 지금 옆구리 터지고 지금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인데 그동안 이란의 최대 후원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 지금 팔짱 끼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약간 그런 형태인데 어허. 일각에서는 이래요. 러시아가 러우 전쟁에 필요한 이제 드론을 이란한테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현실적인 이유로 이란한테 구제 금융을 해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정신이 없고, 두 번째는 러시아는 지난 2020년부터 IRGC 이란 혁명 수비대의 도움으로 러시아 현지 자체 드론 생산 체제를 갖췄어요. 자, 이제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러시아 경제특구 타타르스탄 지역의 알라부가라는 경제특구 지역인데 여기다가 이제 IRGC의 도움으로 드론 공장을 세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체 생산 시설. 그러니까 IRGC가 이제 뭘 했냐면 드론 설계, 부품, 항공 기술, 생산 인력 훈련까지 다 시켜줬어요. 한강사령부가. 그래서 사이즈 136을 러시아산 이름으로 뭐 가란 넘버 2인가 이런 걸로 또 생산을 했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란한테 더 이상 드론의 그 공장 기술력은 필요 없다. 그래서 경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그 이스라엘 현지 매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브릭스네 뭐 다국주의네 하면서 서로 막 우리 뭐 친구네 막 러시아랑 이란이랑 그랬는데 잔인한 배신의 계절이죠.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러시아도. 그러니까 푸틴하고 손잡은 사람 중에서 제대로 생존하는 사람이 없어요. 리비아 무라바크도 처참한 그걸 받았고, 아사드도 망명했고, 이제 마두로도 푸틴하고 악수하고 그냥 작살났고, 이제 없어요. 근데 러시아도 그럴 뿐더러 그럼 중국은 도와줄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중국을 쳐다보고 있는데 중국도 나몰라요. 왜냐하면은 중국 감독님 잘 아시지만 1대1로 부채 함장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은 뭐 이게 세계 항만 못 사는 나라에다가 차관을 주고, 차관이란 건 대출이죠. 대출 주면 못 갚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보 설정을 합니다. 거기 이제 항만 시설이나. 베네수엘라도 못 갚죠. 근데 오일 필드랑 오일 시설에다가 이제 담보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담보 설정하고 못 갚으니까 중국이 이걸 그냥 가져가는 이른바 부채 함정 1대1로라고 하는데, 중국이 베네수엘라 때 똑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베네수엘라를 트럼프가 침공하면서 중국의 그 담보 설정된 오일필드 다 그냥 가져가 버렸죠. 근데 중국이 지금 돈이 없어요. 이란을 지원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망하는데 서로 옛날에는 뭐 같은 형제네, 뭐네, 브릭스 동맹이네 하는데 이제 완전 박살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고 그래서 그게 뭐 국제사회의 뭐 예. 현실이죠. 뭐.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이란은 이제 조력자 후원국들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됐고 고립무원 상태다. 하메네이는. 그래서 플랜 B도 없고 망하는 수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 근데 중국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러시아는 참 그때 야비하네요. 그 더 이상 이제 이란한테 빼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손 터는 건데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이란도 잘못한 것 같아요. 그걸 다 주냐고요.
그러니까 푸틴이 수가 높죠. 그러니까 핵심 기술은 주지 말고 그렇죠. 그걸 인질 삼아서 끝까지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걸 했어야 되는데 엔진까지 기술 이전했다고. 아하 이런 그건 끝난 거죠, 그러면. 다 준 거네요. 그냥 네. 뭐 마음 주고 그냥 돈 주고. 아, 이제 그 지금 이란의 이런 혼란스러운 사태 이게 지금 그 작년에 6월달에 이스라엘의 그 공격을 받은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액면 그대로 뉴스만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이란으로 날아가서 막 두들겨 부시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이란을 향해서 장기적인 후방 작전을 펼친 결과가 지금 이란의 대규모 혼란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모사드가 이른바 이란 혁명 수비다 IRGC 침투 작전했고 이미 이란의 정보 계통은 다 오염됐다고 보면 이제 그게 정답인데 감독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이 방송을 다룰 때 그 당시 우스갯소리가 뭐냐면 생존하고 있는 IRGC 장성 무조건 모사드 간첩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불신이 이제 퍼지는 거예요. IRGC 수뇌부 내에. 자기네들끼리도 이제 서로 의심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뇌부 간의 불신이 극에 달해서 권력 투쟁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파 간의 갈등이. 그러니까 신정 체제의 IRGC 안팎으로 불신이 해서 정파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1년 동안 지속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허디슨 연구소는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이란 수뇌부는 정파 간 분쟁이 장기 지속화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미비되고 지연된다는 거예요. 그 전국 판단은 실패하고 누적돼가지고 효과적인 반정부, 그들 입장에서 반정부 집회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진압을 못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안 맞고 서로 배신 때리고 하니까. 그래서 의사결정이 지연돼가지고 그 이란의 IRGC는 중국의 최첨단 디지털 전체주의를 수입을 했는데 이건 난 요번에 이것도 오래 안 갈 거라고 봤는데 의사결정이 너무 늦은 거예요. 내부의 정파 간 투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또 관료 조직도 마비되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할 말이 없어요. 야, 누군가 이거 해결할 수 있으면 와서 해결해봐. 난 못해. 약간 이러고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관료직도 마비돼. 정무적 판단도 안 돼. 그러니까 신정체제 붕괴는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건 기정사실이라는 거고 사실상 이 모든 것의 씨앗은 작년에 이스라엘 작전에서 시작된 거고 지금 그 결과값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돼서 이제 끌려가는 거 이거를 보면서 가장 긴장했을 것 같은 나라가 바로 이란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 이 사례를 이란에 적용해 보면 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란 정권 교체도 베네수엘라처럼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베네수엘라 사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러니까 이른바 돈로 닥트린, 문로 닥트린, 서방군은 미국이 용납 안 한다. 그래서 수백 기의 항공자산, 100대 항공자산과를 갖다 그 카리브에다 다 전진 배치해놨어요. 함정 뭐 11척이랑 그 다음에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해병대 2차 지상병력까지 예비 전력으로 좀 대놓고 있다는 거예요. 요번에 만약에 그 생포 작전이 실패했으면 그냥 지상병력 그냥 집어넣겠다라는 게 미국의 전략이었는데 그리고 또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베네수엘라를 미 국무부가 직할로 과도 통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국무부가 직접 과도 통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뭐 거기 뭐 반대파 루벨 상반은 그 야당 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그 사람을 세워주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미 국무부 루비오 국무장관이 직할로 과도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루비오 국무장관은 쿠바 출신의 남미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금 다 이걸 주무르고 있는데 이렇게 판단한 배경은 과거 이라크 전쟁 당시에 미 정보 당국은 재외 이라크 망명 지도자 해가지고 아헤메드 찰리비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민주적 선거를 이 사람 통해서 했는데 완전 실패해가지고 그냥 20년 내전으로 이라크 전쟁이 실패를 했죠. 그 반면교사를 삼아서 요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하냐? 베네수엘라를 미군 자산 에워쌉니다. 그리고 마두로를 이제 생포했죠. 그럼 넘버2 부통령 올라갔습니다. 이제 수반이에요. 새로운 수반. 그 수반한테 루비오 장관이 아직 공개하진 않았지만은 이거 지켜 조건이 나올 거예요. 항목이. 이거 못 지키면은 이 사람도 참수작전. 어허. 그렇게 말 안 들어. 왜냐하면 이 정파가 너무 복잡해요. 마약 카르텔 정파, 공산당, 남미 공산당 해방 진화하는 애들.
친중파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무슨 반대정파 키워가지고 싸움 붙이고 이거는 이제 시간이 너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 CIA 공작이. 그래서 어떡하냐? 에어 쌓아놓고 루비오 조건 받아. 안 받아? 부통령 날려. 그럼 넘버 2 또 올라와. 날려. N번째까지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내부 분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미국한테 무릎 꿇을 것이다. 라는 전략을 지금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 사내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카리브해 미국 함대 11척 항공사에 있는데 트럼프 신안보 독트린 이런 얘기 나와요. 중동 편에. 그러니까 중동은 이제 후순위다. 군 자산 투입 제한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아까 특수부대 정도는 투입할 수 있지만 해병대 병력이 들어가서 이걸 에워싸야 되거든요. 이란은 자체를 그냥 밀봉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누가 할 거냐? 그러면 미국은 뭐 군자산 안 쓴다고 하는데 말은 세게 했단 말이에요. 뭐 이란 시민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중동에서 미국의 해병 상륙 함대는 누구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 망치야. 까불지 마. 이 얘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 1월 4일 기준 네타냐후 총리가 2차 이란 공습 작전에 대한 작전 계획을 승인했어요. 이건 뭔 얘기냐? 보통 지난번 작전할 때도 한 1시간 반 전에 그냥 무작정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공개를 하는 거예요. 작전 계획 올려. IDF 보고. 이란 2차 공습 작전 올려. 이건 뭐냐? 하메인이랑 이란 국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너네들 우리가 보호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때릴 거야. 이스라엘을 망치로 쓰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는. 그게 새로운 monroe 닥트린이고 새로운 신국가 안보 닥트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망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IDF의 이란 잔존 탄도미사일 시설 파괴를 위한 군사작전 계획을 지금 승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식으로 갈 거고 마찬가지로 거기서 하메인이 뭐 도망갔다 칩시다. 전 그 뻥이라고 봐요. 그 선무 공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메인이가 도망가야 이 민초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이겼어 하고서 안정화될 거 그거에 대한 심리 구전을 하는데 전 도망 안 갈 거라고 봐요. 개격 오케이 하메인이 날려 넘버 2 올라와 또 가서 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랑 방송에서 조지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 좀 신나. 아 그래요? 신나. 죄송합니다. 아니 들으면서도 나도 신나네. 예. 하여튼 조져버려야 돼. 그러니까 저쪽 그 이스라엘 똑같아. 마두로 나가 부통령 나가 넘버 3, 4 하듯이 조져 그냥. 참수하듯이 여기도 이제 똑같이 한다는 것이죠. 아 신나면 막 나오는군요. 그래서 너무 신난 기사라고 어쩔 수 없어. 죄송합니다. 금년에 그 2026년 11월 3일 날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어요. 네. 중간 선거 이전에 이란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6월 그 이스라엘 공습 후에 이란의 수뇌부는 아마 작전을 이렇게 짰을 거예요. 우리 침대 축구로 누워버리자. 그냥 버티자. 트럼프 행정부 길어야 4년이고 뭐 중간 선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버티다 보면 또 오바마 바이든식 봄날은 올 것이야. 또 제재 유예 받고 또 버티면 돼. 라는 미몽에 사로잡혔죠. 그런데 지금 이란의 신정체제는 물부족과 경제난으로 외부 세력, 미국, 이스라엘이 아닌 민초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어요. 지금. 요즘 죽습니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 세력보다 민초한테 더 먼저 맞아 죽는다는 것이고 감독님이 앞서에 언급한 것처럼 팔레비 왕자를 옵션으로 뭐 반대 세력을 하는데 붕괴까지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권 붕괴까지는 다니지만 대안 세력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치 능력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이란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이게 정파들이 너무 많아. 이거 하면 권력 투쟁에서 잘려서 죽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이란 전후 통치 실패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누구를 세워서 뭐 미국이 관철한다 이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항아리처럼 그냥 그 압력 박스에 집어넣고 이스라엘 모사드한테 암살 당하든 아니면 너네 국민들 더 터지든 둘 중에 하나 선택인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하늘 보면서 이제 드론 없나 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참수 작전 들어가니까 이런 식이고 하메이네와 차기 수반은 상시 참수 작전에 지금 노출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 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모사드발 참수 작전이거나 반정부 투쟁 그 인사들이 지금 경찰들도 지금 배신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위대랑 합류해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먼저 죽느냐 이 게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좀 다른 얘기지만은 이제 아브라함 협정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이란 시아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수니파랑 이스라엘이랑 합세해가지고 대립각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 기사는 안 다뤘지만은 예멘에서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가 붙었어요. 어허. 그 왜 그러느냐? 순위파끼리 왜 싸우나? 그러니까 중동 국가는 이미 이란은 끝난 나라로 보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무미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도발만 안 하면 이란의 빈 공간을 지금 순위파 국가끼리 경쟁하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동 국가들은 이란은 끝난 얘기.
그러니까 잔불 처리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전략적으로 보고 있고, 사실은 이란도 레바논도 지금 화폐가 휴지 조각이에요. 3년째. 그런 식으로 그냥 망가뜨려 놓고 외부 영향력 투사만 막자. 약간 이런 구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레바논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도 주변 국가에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거다. 그렇죠. 이란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난민 나와도 이란 국민들 머리가 좋으니까 써먹을 수 있어요.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난장판 만들지, 이란 난민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써먹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폴란드나 이제 헝가리 이런 데 가서 공장 직권으로 들어가서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은 다 좋아하죠. 근데 그러니까 그 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 신정 체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국민들은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란 이제 끝난 얘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순위파 국가들은 그 다음 스텝을 지금 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이 지들끼리 또 싸우는 거야. 그렇죠. 순위파끼리. 그게 중동 지정학의 참 야만적이가 좀 무서워요, 이 동네가. 어쨌든 그 베네수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또 유심히 잘 보는 것이 이란의 미래를 보는 또 하나의 이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은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옮겨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